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서미 남인택입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이 리포트는요. 이 광통신 기술들을 전시했던 그 행사였는데 그거 참관 후기를 리포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이 리포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광통신 안에서 좀 살펴보고 지금 나름대로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래도 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지 않은가. 저는 한 두 개 종목 정도가 보이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종목이 수익이 좋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 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LA에서 진행됐던 그 컨퍼런스 행사예요. OFC 광통신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시되었던 기술 내용을 이 상상인 증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를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광통신인가? 구조적인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구리선이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와 광학 침투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리 케이블이 신뢰성 있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는 급격히 줄어든다. 레인당 200GBps 수준에 근접하면 구리로 도달 가능한 거리는 사실상 1m 이하로 수렴하며 이는 물리적 소재의 특성에서 비롯된 넘기 어려운 한계다. 구리의 한계점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레인당 200기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레인이 B 레인이 아니에요. 이 레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씁니다. LANE.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광 케이블을 얘기할 때 요 한 라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라인은 아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의 구조적인 특성, 데이터 속도가 높아질수록 구리로는 한계가 이제 있다. 이게 이제 광통신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이 구조적인 한계,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리 기반 고속 인터커넥트의 확장 가능성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미래 연구개발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술의 전환 시점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 덧붙여서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3월 27일이면 3일 전 뉴스죠. 얼마 안 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구리에서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빗장을 풀었다. 이 빗장은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규제를 했느냐.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 통신망이 구리선으로 다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리선이 한계를 이제 도달했다라는 내용을 방금 저희가 경험을 했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너희들이 바꾸면 소비자들이 품질이나 어떤 그런 공백들이 생기고 소비자 보호 목적이죠. 근데 이거 규제를 지금 대폭 손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더 이상 이 물리적인 한계를 버틸 수 없다라는 거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제한된 영역인데 일단은 전력망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구리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전력망. 우리가 뭐 원전이나 이런 노후 전선 교체에 있어서 광 케이블로 교체하는 수요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다만 통신 인터넷 분야는 우선적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광통신이잖아요. 그래서 광통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일단 이쪽 인터넷 통신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전화 이런 쪽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이 광섬유로 교체하는 것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광섬유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 시장 안에서도 지금 ETF가 광통신 ETF가 출시되고 있어요. 29일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가 상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는 아닌데 그만큼 많은 시장의 주목이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이런 왜 지금 광통신인가라는 구조적인 필연성은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 CPO 공부하면서 CPO가 브로드컴이 얘기하기로 당장에는 스케일업 쪽에 부각이 되기보다는 스케일아웃 쪽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케일업 쪽은
당분간은 현재 그 구리 기반 시스템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도 나오죠. 현재는 구리 케이블이 지배적이다. 근데 앞으로는 바뀌겠죠. 근데 스케일 아웃이 일단은 근시일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부각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이 세 개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업은 이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여러 개가 있죠. 그 한 서버 내 여기에 뭐 GPU랑 뭐 TPU랑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칩들이 내장이 돼 있잖아요. 이 각각에 연결돼 있는 요 데이터 전송을 우리가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거리를 좁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브로드컴은 얘기를 하는 거고, 스케일 아웃은 뭐냐? 서버 간의 전송입니다. 각 서버끼리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여러 개 있다라고 치면 이 서버 간의 연결이에요. 그러면 스케일 어크로스는 뭐냐? 스케일 어크로스는 데이터 센터 간의 전송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각각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더 큰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스케일 어크로스로 갈수록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OCS가 나와요. 이거 OCS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옵티컬 서킷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광학 스위치입니다. 광학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뭔가를 변환해주는 장치죠. 우리가 뭐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끄고 이거 뭡니까? 그냥 전원을 킨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위치의 이 직관적인 개념은 뭐냐면 없던 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위치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보시죠? 이게 5가 아니라 숫자 0이에요. 숫자 0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1이라는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키는 버튼이냐, 이게 스위치 ON 약자인 것 같아서 이게 키는 버튼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죠. 이건 ON이 아니라 숫자 0입니다. 1로 들어오는 게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과 1의 이 전기 신호의 이 원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전류에서 1이라는 전류가 흐르는 이 원리를 통해서 전기차도 만들어지는 거고, 컴퓨터 우리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이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을 조합을 해서 여기에는 빨간색을 켰다가 여기에는 그린을 끄고 여기는 블루를 켜고 이 색깔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 요 민트색, 검은색, 흰색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황색도 보고 계시죠? 결국은 이 모든 원리가 이 스위치에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구현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결국에 이 OCS도 그 스위치라는 거죠. 이 전기 신호, 이 빛 신호를 어떻게 변환해 줄 것인가인데, 여기는 옵티컬이기 때문에 광신호겠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게 뭡니까? 트랜시버. 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게 트랜시버죠. 이것도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OCS 뭐냐면 전기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광신호 상태로 그대로 전환한다. 중간에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간에 무언가 부수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술은 이 OCS다. 이 OCS는 스위치인데 전기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광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하게끔 데이터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구글이 이 MEMS 기반 OCS를 대규모로 배포해서 네트워크 전력을 절감하고 캐펙스 30% 절감을 실증했다. 불필요한 부품이 없다 보니까 에너지도 절감하고 공간도 절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 스위칭 기술의 가장 선두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지금의 수준의 기술은 OCS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혜주가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냥 파생하는 그냥 관련 사업군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OCS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광통신 관련주 안에서 인프라가 커지면 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정도지 이거를 만드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MEMS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MEMS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마이크론가요? 그러니까 미세한 전자 이거를 안에다가 집적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초소형 전자를 여기에다 옹기종기 모아놓은 작은 뭐 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죠. 자, 이 MEMS 기반 작게 만든 OCS를 구글이 채택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40기가부터 800기가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기술의 위치는 800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기 딱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어떤 거 씁니까? 여러분들 최신사양 컴퓨터 다 쓰십니까? 아니죠. 조금 2년 3년 지난 것도 쓰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쓰기에 딱 좋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 지금 컴퓨터 막 400만 원, 500만 원짜리는 뭐 좋겠지만 그 비싼 만큼 우리가 값어치를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OCS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런 지금의 기술의 그 중간 과도기를 얘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이 기술이 이 OCS 장비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러거블 트랜시버의 진화와 세대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800기가죠. 요게 앞으로 2배 증가하는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1.6테라입니다. 그죠? 요거는 1600기가를 얘기해요. 2배 증가한 속도가 앞으로 도래할 텐데 일단 지금은 800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테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지금 광통신 시장이 놓여져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플러거블 트랜시버다. 플러거블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뭐 오이 솔루션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지금 거래 중지 중이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또 옵티코어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이 솔루션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트랜시버죠. 광 트랜시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뭐 ZR도 나오고 ZR 플러스도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용어가 PAM4인데 이 PAM은 예를 들어서 PA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전송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PAM은 그냥 이런 구조였어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0과 1 이렇게 비트 단위를 연산을 한다면 PAM4는 뭐냐면 요게 0, 0, 0, 1, 1, 0, 1, 1 네 단계죠. 그래서 PAM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연산 방식 자체가 병렬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PAM 방식보다는 2배 증가한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그냥 개념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어려워요. 아직은 CPU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플러거블이 부각을 받을 텐데 그 중심에 LPO와 XPO가 있다. 이 LPO, XPO는요. 여기 LPO의 약자가 리니어 드라이브 플러거블 옵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끝에 보시면 이 O가 옵틱스고 이 P가 플러거블이죠. 그러니까 플러거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U는 뭡니까? 코 패키지드잖아요. 코 패키지드를 하지 않고 중간에 그 과도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LPO를 쓸 수 있다. 이게 부각받을 수 있다. 기술의 진화가 아직은 브릿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PO는 CPU와 다른 겁니다. 이 P가 똑같은 P가 아니라는 거죠. 이 CPU의 P는 패키지인데 이 LPO의 P는 플러거블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플러거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건 뭐냐면 LPO가 뭔지 그리고 아까 ZR이 뭔지 그리고 OCS가 뭔지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왜 여기에서 CPO까지 가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되겠느냐 힘들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LPO를 도입을 할 가능성이 큰데 LPO의 핵심은 뭐냐면 꼽고 뺄 수 있는 플러거블의 이 스위칭 기술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이 솔루션이 이것에 대한 수혜 주지 않습니까? 트랜시버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코 패키지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 광 엔진을 이 에이직 반도체와 함께 같이 패키징한 기술이고 지금 기존은 뭐냐면 DSP가 2개나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 빨간색 DSP가 뭐냐면 이것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광신호가 멀리 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 광통신을 통해서 멀리 보내려면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 막 왜곡이 발생하겠죠. 먼지가 낄 수도 있고 거리가 머니까 신호가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신호의 품질이 안 좋아지는 노이즈라든지 뭐 왜곡이라든지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게 생길 때 중간중간에 이 DSP라는 장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DSP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왜곡을 잡아줍니다. 노이즈를 보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신호가 깔끔한 품질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DSP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치겠죠. 근데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 뭐겠습니까? DSP가 지금 2개였는데 CPU에서는 하나로 줄죠. 근데 LPO도 마찬가지로 DSP가 하나로 준다. 그러니까 CPU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기술의 난이도가 여기까지는 아니니 LPO를 쓰더라도 기존의 DSP를 2개 이상 쓰는 방식에서 하나만 쓰면 되는 구조로 바뀐다. 그래서 플러거블을 지금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비용의 절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DSP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 아예 없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여기 지금 리포트에서 빨간색 박스로 친 거는 CPU는 좋다. 뭐 전력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실질 절감 규모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뢰성 없는 절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 분야의 현업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판단. 무슨 얘기냐면 당장은 도입이 좀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거블, LPO 같은 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마진을 지키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광통신이 곧 CPO다 또는 광통신이 곧 트랜시버다. 자,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시장을 읽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CPO의 대규모 배포는 미해결 과제로 인해 2028년쯤 돼야 현실적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은 뭐다? OCS다. 아까 구글이 재미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OCS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광통신 산업 안에 밸류체인별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해줍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코헤런트 트랜시버 쪽 또 있고요. 뭐 스케일 아웃 광 모듈 누가 만들고 있느냐? 코헤런트 AOI,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루멘텀도 나오죠. TSMC 파운드리도 나오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막 나옵니다. 얘네는 뭐 파운드리 기업이니까 우리가 뭐 여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광 모듈 쪽이랑 트랜시버 쪽인데, 역시나 코헤런트 루멘텀이 가장 큰 수혜주고요. 오이 솔루션이 국내 관련주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얘는 근데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어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위치 에이직 쪽에 보면 브로드컴 마벨 당연하겠죠. 얘네가 뭡니까? 아까 DSP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 브로드컴 마벨입니다. 우리나라 없어요.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레이저 광은 못 만들고요. 우리나라 DSP 못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 광섬유 만들 수 있는 기업 대한광통신 정도가 간접수혜인데 없습니다. 뭐 미국의 코닝 같은 기업들 광섬유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들 없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광섬유를 사서 그것을 싸고 모듈화 시켜서 케이블을 파는 기업들은 있죠.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다. 뭐 LS 전선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코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포장하고 만들고 싸매고 배송하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테스트 계측 장비도 숨은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미국의 키사이트 그리고 비아비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 계측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노와이어리스죠. LIG 넥스원이 인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왜 이렇게 좋은지 봤더니 이쪽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뭐 LIG 넥스원 방산 쪽은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관련주가 쭉 나옵니다. 루멘텀은 우리가 뭐 많이 공부했죠. 레이저 광원을 만들고, 여기 보면 변조기 레이저, 그리고 CW 레이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광 증폭기 이런 쪽 사업을 하고요. 펌프레이저 쪽 사업을 하는데, 이 펌프레이저 쪽 모듈 케이스 껍데기를 납품하는 게 RF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루멘텀의 수혜주가 RF 머티리얼즈다,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여기 있는 거고, 파이버 프로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얘가 여기 부스에서 어떤 것들을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편광 계측 장비가 있어요. 편광 스크램블러인가요? 여기 나오죠. 편광 스크램블러. 이게 광통신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버 프로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사긴 좀 애매하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멤버십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공개 방송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멤버십 안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내용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